푸른빛 나무 아래 그늘진 언덕 위에 그림자 춤춘다. 강호의 길은 멀고 끝이 없건만 검은 별이 뜨면 운명은 시작돼. 천년이 흐르고 한 방울의 눈물에 역사가 적힌다. 흐르는 구름처럼 떠도는 영혼들. 강호는 묻지 않는다. 이름도 없다고. 달빛이 비추는 강호의 길. 바람이 속삭이는 은밀한 비밀. 검과 검이 부딪히는 찰나 속에 운명은 춤추고 전설은 이어진다. 회룡지세의 여파로 숲이 마치 불호령에 눌린 듯 잠시 고요해졌다. 사명은 진기소모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고 박태산은 흐트러진 숨을 고른다. 그때였다. 낭떠러지 아래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사명과 박태산은 순간 긴장했다. 복면 괴한들이 다시 돌아와 기습한다면 낭패였다. 사명은 의식이 날아갈 것 같았지만 다시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곧 사람 손톱이 바위를 긁는 듯한 소리, 그리고 누군가 절벽을 기어오르는 흐느적한 기척이 이어졌다. 박태산이 눈을 부릅뜬다. 설마 저쪽은 천길 낭떠러진데. 그러나 기척은 점점 위로 올라오더니 절벽 끝 풀이 흔들리며 한 손이 먼저 튀어나왔다. 얼굴이 먼지와 피로 뒤범벅된 채 숨조차 끊어질 듯 거칠게 내쉬며 청년이 기어 올라왔다. 옷은 절반 이상 찢겨 있고 왼쪽 팔은 탈골되어 펄럭이며 흔들렸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헉, 박태산, 그놈의 대풍수. 정말 사람 죽일 뻔했잖아. 청년은 풀밭에 쓰러지며 이를 악물었다. 박태산은 머리가 하얘졌다. 살아있었던 게야. 그는 우람한 체구에 맞지 않게 허둥지둥 달려가 청년을 부축했다. 아이고야, 젊은이. 진짜 죽은 줄 알았지 않나. 그게 그때는 자네가 경장군을 해친 줄 알고. 그래서 말이 꼬이고 혀가 꼬인다. 자신의 오판 때문에 청년을 절벽 아래로 날려버렸다는 죄책감이 박태산을 짓눌렀다. 청년은 몸을 일으키며 비틀비틀 웃었다. 나도 아직 억울한 거 많으니까 나중에 따질 겁니다. 사명 또한 청년의 모습에 적잖이 놀랐다. 그런 몸으로 어떻게 올라왔지? 20여 장은 훨씬 넘는 높이였는데. 청년이 씩 웃으며 말했다. 살려고 기어오르는데 높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팔이 빠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살아야 따질 것도 따지고 갚을 것도 갚지. 그 말에 박태산의 얼굴이 더 붉게 달아오른다. 그건 다 오해였다고. 경장군 시해범은 자네가 아니었던 게야. 위기 모면하려던 내 큰 소리 때문에 자네를. 예, 압니다. 그건 나중에 따질 거라니까요. 당신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청년은 숨을 가다듬으며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말을 이었다. 여기서 큰 전투가 있었고 양측 모두 피해가 적지 않네? 그러고는 사명에게 시선이 멈췄다. 아니, 낭자는 왜? 엄청 세 보였는데 더 센 놈이 있었나? 박태산이 말했다. 더 센 놈이 있었지. 그것도 두 놈이나. 중방에서 뒤치다거리나 하던 놈들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고수였던 게지.
사명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청년을 노려보며 말했다. 주군을 시해한 범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방의 담을 넘은 것은 사실. 사명은 말을 다하지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 쓰러졌다. 청년이 급히 다가와 무릎을 꿇고 사명의 손을 붙잡고는 맥을 짚었다. 이내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내상이다. 그것도 꽤 깊어. 박태산이 말했다. 뭐? 방금까지만 해도 버텨냈잖아.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외상은 겉에 드러나지만 내상은 버티면 버틸수록 안에서 사람을 갉아먹는다고요. 사명은 시야가 조금씩 흐려지는 와중에도 청년이 자신의 손을 부여잡는 모습이 보였다. 청년이 도방의 담을 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잡힌 손을 바로 뿌리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의 손으로부터 따스한 기운까지 느껴졌다.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그 느낌은 너무나 포근하게 느껴졌고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얼굴로 열감이 올라왔다. 그러고는 주변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박태산이 소리쳤다. 사명님, 정신 차려. 청년은 곧바로 자신의 행랑을 찾고는 속을 뒤적거리더니 작은 호리병 하나를 꺼냈다. 뚜껑을 열자 짙은 향기와 함께 검붉은 약편 하나가 나왔다. 청년이 사명의 턱을 받치고 약편을 입에 넣었다. 사명은 매운 약맛에 얼굴이 일그러졌으나 금방 평온해졌다. 천축에서만 나는 약초를 말려 약편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걸 삼키면 잠시 내상이 눌립니다. 박태산의 눈이 동그래졌다. 잠시? 2시즌 그게 끝입니다. 그 안에 안정시키지 못하면 다시 무너지겠지요. 잠시 후 사명의 동공에 다시 초점이 돌아왔다. 눈을 번쩍 뜨며 숨을 크게 들이켰다. 박태산이 덩치에 맞지 않게 방방 뛰었다. 오,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어. 청년은 냉랭하게 말했다. 착각하지 마세요. 죽음에서 살짝 멀어진 것뿐입니다. 사명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운기조식을 했다. 청년이 박태산을 불렀다. 태산 형님, 시비는 나중에 따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형님이라고 부르면 되죠? 박태산은 얼굴이 활짝 펴지며 어색한 듯 말을 더듬었다. 허멈, 그렇게 하게. 아우, 그래. 자네는 이름이 어떻게 되나? 저는 이름이 강민이고 성은 이씨입니다. 사명낭자는 이름이. 박태산은 황급히 눈을 깜빡이며 강민에게 눈치를 주었다. 지금 운기 조식 중이니 방해하지 말게. 그나저나 제가 낭떠러지로 떨어진 이유 상황 설명 좀. 박태산이 급히 설명했다. 복면괴한 둘이 아이와 2개의 자루를 끌고 떠난 것까지. 2개의 자루? 그래. 한 자루엔 영희가, 다른 한 자루엔. 영희 어머니? 맞네. 내가 실력이 모자라. 그만. 강민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추격해서 구출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넣은 많은 자루들을 옮기려면 생각보다 멀리 못 갔을 겁니다. 그때 등 뒤로 사명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호들갑 떨지 마. 지금부터 빠르게 추격할 거야. 못 따라오면 버리고 간다. 박태산과 강민 2사람의 눈이 동시에 동그래졌다. 사명이 일어서서 복면 괴한들이 사라진 숲 쪽으로 이동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내 이름은 자경, 성은 한씨다. 강민과 박태산의 눈은 동그래지다 못해 눈알이 빠질 듯 크게 떠졌다. 자네 코에 그건 뭔가? 콧물인가? 아, 곧불인가? 2사람이 횡설수설하는 사이 자경은 벌써 저만치 멀어지고 있었다. 2사람은 허둥지둥 따라 달렸다. 어느덧 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숲 끝자락. 강민이 멈춰서서 바닥을 손가락으로 쓸어본다. 흙이 깊게 패인 무거운 발걸음, 그리고 주변 나무에 긁힌 붉은 실, 모두 방향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민이 다급하게 말했다. 북쪽입니다. 자루들 때문에 제 속도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빠르게 추격하면 1시즌 내에는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산이 강민을 탐복한 듯이 보며 말했다. 자네 꽤 하는구만. 자경이 갑자기 쏘았다.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잡담 그만하고 방향 정해졌음 뛰어. 자경이 북쪽으로 신형을 날리자 2사람도 이어 빠르게 뛰었다. 어느 정도 왔을까? 강민과 박태산 2사람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자경과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나 싶더니 2사람의 시야에서 이내 사라졌다. 2사람은 힘을 다시금 짜내어 달렸다. 한참을 달리자 앞에 협곡 같은 지형이 나왔다. 자세히 보니 협곡 밑에서 불빛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스쳤다. 강민과 박태산은 서로 눈빛을 한번 교환한 후 협곡을 향해 냅다 달렸다.
10여 보쯤 달렸을 때 자경이 어느새 날아와 두 사람의 머리를 눌렀다. 쉿! 조용히 협곡에서 자루에 든 아이들을 수레에 옮겨 싣고 있어. 세 사람은 엉금엉금 기어 협곡이 언덕에서 이들을 내려다보았다. 말이 끄는 수레 넉대에 아이들을 옮겨 싣는 복면 괴한들이 좋기 30-40명은 되어 보였다. 자경이 두 사람을 보고는 조용하게 말했다. 박남장께서는 앞으로 나서지 말고 저기 밑에서 돌과 바위를 던지세요. 제가 모두 상대하겠습니다. 강민이 끼어들었다. 나도 돕겠습니다. 낭자는 내상이 깊어 힘들 수 있습니다. 공력을 무리하게 운용하면 약효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박태산이 손사래를 치며 강민의 어깨를 잡았다. 됐네. 무공의 무자도 모르는 자네는 여기 가만히 숨어있게. 삼형님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과 형수님을 구해오겠네. 자경은 계속 아래 상황을 주시하고는 이윽고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 낭랑한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좋은 계획이 아닌 것 같소만. 그것보다 나 없이 먼저 시작할까봐 조마조마했군. 세 사람은 동시에 깜짝 놀랐다. 인기척을 느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자경은 더욱더 놀랐고 동시에 섬뜩했다. 기척을 숨기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을 다 엿듣고 있었단 말인가? 보통 내기가 아니다. 어둠 속에서 느긋한 남자 목소리, 30대 초중반 정도의 준수한 미남, 은은한 미소, 결코 가볍지 않은 기세. 박태산이 물었다. 누구요? 태백산을 거쳐 36봉을 품은 태백문주 검은 유적이라 하오만. 태백문주 고려의 이절 중 한 분. 의복까지 준수하게 입은 그 남자는 거만하게 턱을 들고는 달빛에 비치는 풍경을 여유로이 구경하며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자경은 내심 놀랐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고 말했다. 왜 여기에? 남자는 자경을 보며 능글맞게 말했다. 아름다운 여인이 별처럼 깜빡일 동안 삶의 이유쯤은 충분하지 않겠소. 자경은 순간 인상을 찌푸렸다. 박태산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도무지 무슨 말인지. 그나저나 태백문주는 올해 쉰이 훌쩍 넘었다던데. 자경도 거들었다. 그리고 백발이라던데. 강민도 잡담처럼 말을 이었다. 백발? 염색한 거야 뭐야? 남자는 정색하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동안인 게 문제가 되는 건가? 자경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남자를 보며 말했다. 증명할 수 있나?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자도 많다. 하, 인정받기 참 힘든 세상이군. 아이들이 오히려 수레에 모두 태워지고 나서 공격을 해야지 아이들이 그나마 안전하지. 마침 마지막 수레의 문이 닫혔군. 그럼 직접 보여주지. 장삼이 하늘에서 나부꼈고 비단 같은 머리카락이 바람을 탔다. 그는 순식간에 복면 괴한들의 물이 정중앙으로 떨어졌다. 복면 괴한들이 일제히 그를 공격했다. 유적은 천천히 오른발을 뒤로 빼더니 오른팔을 앞으로 쭉 뻗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유유자적한 동작이었지만 앞쪽에 있던 복면 괴한 5명이 장풍에 날려갔다. 복면 괴한들은 일제히 암기를 날렸다. 그러나 그는 암기 사이를 귀신 같은 신법으로 여유롭게 피해 들어가 장력을 적중시켰고 장력에 닿은 자들은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자경과 박태산은 놀라고 있었다. 신법과 장법이 가히 고려 2절 중 한 명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자경이 박태산에게 말했다. 박낭장께서는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구출하세요. 자경 또한 복면괴한 무리 속으로 쏜살같이 신형을 날렸다. 이제 남은 복면괴한의 수가 많지 않다. 그때였다. 뒤쪽 숲으로부터 검은 인형 하나가 무서운 속도로 자경을 때렸다. 거리가 상당했음에도 그저 그림자처럼 보이는 것이 실로 가공할 속도가 아닐 수 없었다. 충격파가 사방으로 먼지를 날렸다. 자경은 숲으로부터 무언가 날아오는 것을 감지하고는 정면으로 받았다. 진동이 온몸을 휘감았고 그 충격으로 몸이 2장이나 밀려났다. 자경은 금이 간 늑골로부터 고통이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검은 인형의 모습이 달빛에 드러났다. 얼굴이 괴기스럽기 그지없다. 반야가면이다. 협곡의 음산함과 어울려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곧바로 다음 공격을 준비했다. 현란한 손동작이 이어지고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유적이 혼잣말로 말했다. 인술? 자경은 다음 공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몸을 일으키려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발밑이 이상하다. 풀들이 살아있는 듯 엉겨붙기 시작하더니 발을 에워쌌다. 반야가면은 가공할 속도로 자경에게 쇄도에 들어갔다. 젠장! 자경이 절망하는 순간 유적이 앞을 막았다. 반야가면은 순간 땅을 찬 후 유적의 머리 위로 솟아올랐다. 이어 은빛 수리검을 날렸다. 맹렬한 기세였지만 유적은 가볍게 튕겨냈다. 뒤쪽 석장 거리에 착지한 반야가면을 향해 유적은 말했다. 왜구가 숨어들었구나. 말없이 반야가면의 손이 크게 한번 허공을 휘젓더니 손을 모았다. 주변의 기류가 변하고 있었다. 이어 몸을 움츠리더니 곧 바로 유적을 향해 빠르게 쇄도했다. 유적은 뒤로 피하다가 위로 솟구쳤다. 그런데 주변 숲의 나뭇가지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유적을 추격했다. 인수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경과 박태산, 강민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유적도 내심 놀라고 있었다. 이 정도의 인수를 쓰는 자가 있다니. 이동 경로를 이미 다 알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군. 유적의 신형이 공중에서 한번 비틀렸다. 그러나 그 순간 나뭇가지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방향을 틀어 그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봉쇄했다. 위로, 좌측으로, 뒤로 도망칠 수 있는 모든 길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유적은 공중에서 한 차례 회전하며 검집을 붙잡았다. 검을 뽑지 않은 채 길을 발끝에 모아 공중에서 억지로 방향을 틀었다. 그와 동시에 그가 있던 자리의 공기가 찢어졌다. 쾅! 반야가면의 장력이 지면을 때렸고 흙과 돌이 뒤섞여 폭발하듯 튀어올랐다. 그 여파에 숲 가장자리의 나무 서너 그루가 허리째 부러졌다. 자경은 이를 악물었다. 눈앞이 어두워졌다. 내상이 다시 꿈틀거리며 진기를 갉아먹고 있었다. 2시즌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몸은 이미 한계를 향해 가고 있었다. 반야가면은 추격을 멈추지 않았다. 땅을 차는 순간마다 풀과 뿌리가 다시 살아나 자경의 발목을 휘감았다. 억지로 떼어내면 또 다른 뿌리가 감겨왔다. 그때 박태산이 협곡 아래에서 포효하듯 외쳤다. 이보게, 이쪽은 내가 맞네. 그는 아이들이 실린 수레 옆에 서 있었다. 두 팔에 바위를 하나씩 움켜쥔 채였다. 쾅! 바위가 날아들어 복면괴한 둘을 그대로 짓눌렀다. 외가무술 특유의 단순하고도 무식한 힘. 그러나 그 파괴력만큼은 진짜였다. 강민은 수레 뒤편에서 아이들이 든 자루를 하나씩 풀어내고 있었다. 손놀림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침착했다. 유적은 반야가면을 향해 반박자 늦춰 검을 완전히 뽑았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검이 완전히 빠져나오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달빛이 검신을 스치는 순간 숲 전체가 일제히 숨을 죽였다. 유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인술이라. 재미있군. 그가 한 걸음 내디뎠다. 그 한 걸음에 뿌리들이 동시에 끊어졌다. 나무들이 스스로 부러졌고 기류를 타고 날아들던 가지들이 허공에서 잘려나갔다. 반야가면이 처음으로 몸을 낮췄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척이 갈라졌다. 이번엔 숲 뒤쪽이었다. 자경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다. 또? 어둠이 마치 갈라지듯 열리며 검은 인형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키가 크지도 위압적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서 있는 것만으로 주변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 인형의 걸음 하나에 복면괴한들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유적의 시선이 처음으로 그쪽을 향했다. 호. 자경은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본능이 외치고 있었다. 저건 강적이다. 인형은 반야가면 옆에 섰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여기까지 쫓아올 줄은 몰랐군. 태백문주는 더더욱 예상 밖인데. 목소리는 낮고 감정이 없었다. 유적이 천천히 검을 세웠다. 아이들을 데려간 놈들의 우두머리인가. 인형은 웃지도 않았다. 그렇게 불러도 상관없지. 그의 시선이 자경에게 옮겨왔다. 그리고 잠시, 아주 잠시 멈췄다. 내상을 안고 여기까지 왔나? 집념 하나는 인정하지. 자경은 숨을 고르며 검을 움켜쥐었다. 손끝에 감각이 흐려지고 있었다. 유적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이제야 제대로 된 상대가 나오는군. 그러나 인형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다. 그가 손을 들자 숲 곳곳에서 기척이 동시에 살아났다. 숫자를 가늠할 수 없는 그림자들. 그러나 이번엔 질이 달랐다.
유적의 눈이 가늘어졌다. 하, 자경은 이를 악물었다. 이 싸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밤은 깊었고 진짜 전장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